할아버지도 나에게와 마찬가지로 엄마에게도 그저 유하고 부드럽기만 하였다. 엄마의 그림자 같은 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기억할 수 없다. 사변과 함께 우리가 시골 할아버지 댁으로 내려가던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쯤 전에도 이미 그랬었고, 또 그보다 전 서울서 국민학교에 입학하던 즈음에도 역시 그런 느낌이던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아버지에 관하여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돌아가셨다는 설명을 언젠가 들은 적이 있었으나 어쩐지 정말 같지 않다는 인상으로 남아 있었다. 사변 후에 너희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하고 할머니가 일러 주었는데 이때의 말투에는 특별한 것이 깃들여 있어서 그 후로는 그것이 진심이거니 여기고 있다. 아마 나의 엄마와 아버지는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별거하고 있었고 그러는 사이 그들은 다시 만나는 일도 없이 사별하고만 모양이었다. 어쨌든 나는 내 부친에 관하여 아무런 지식도 감정도 갖고 있지 않다. 윤이라는 내 성이 그로부터 물려받은 유일한 것이지만 흔한 성이라고 느낄 뿐이다. 뮤슈리가 피난지에서 할아버지의 과수원을 찾아온 것은 어떤 경위를 지난 뒤였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날 나뭇가지에 걸터 앉아서 사과를 베어먹고 있노라니까 좀 뚱뚱한 낯선 신사가 걸어왔다. 대문 앞에서 망설이듯이 멈추었다가 모자를 벗어들고 걸어 들어왔다. 나무 밑을 지나갈 적에 사과씨를 떨고 얻더니 발을 멈추고 쳐다보았으나 묻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다. 도무지 어수선하기만 하다는 얼굴이었다. 나중에 방 안에서 정식으로 인사를 하였는데 그때의 판단으로는 나무 위에서부터 환영받은 일은 까맣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하룻밤 체류하지도 않고 되돌아갔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논거리가 생긴 모양이었다. 밤에 가끔 사과밭 사이를 혼자 걷는 엄마를 보게 되었다. 뮤슈리는 한 번 더 다녀갔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엄마는 상경하였다. 애초에 그렇게 혼인을 정했다면 애 고생을 안 시키는 걸. 어느 날 옆방에서 할머니가 오시며 수근수근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걸 듣고 놀랐다. 그런 우리 수키는 안 태어났을 거 아니요? 공연한 소릴. 그저 팔자 소관이죠. 경애가 생각을 잘못 먹었다느니 보다도 애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엄마의 이름을 대는 것을 듣고 나는 엄마의 젊은 시절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그림자처럼 앉아서 내 블라우스 같은 것을 매만진 엄마를 보는 서글픔은 이제 없어졌다. 엄마가 그럭저럭 행복해진 듯한 것은 기뻤으나 뼈저리게 쓸쓸한 것도 사실이었다. 나는 밤낮 커다란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산모퉁이 길을 학교에서 돌아오는 때에도 사과나무의 흰 꽃 밑에서 또 빨간 봉선화가 핀 마당에서도 얘야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 남들이 웃는다. 할머니는 가끔 진정으로 그런 소리를 하셨다. 재작년 늦은 겨울 뮤스리가 내려와서 나를 데려가겠다고 우겨댔을 때에 제일 놀란 사람은 나 자신이었다. 두 번 노인네도 더러 망설였다. 그러나 무슈리의 끈기 있는 태도에 양보를 하는 수밖에 없는 눈치여서 노인네들은 그만 풀이 없었다. 나는 뮤슈리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무엇보다 엄마가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요. 말은 안 하지만 절실히 바라고 있는 걸 내가 아니까요. 하고 열심히 이야기하는 것을 보다가 그만 싱그레 웃고 말았다. 나 보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미 설복되어서 뮤스리가 만약 그 연설을 잠시 끊기만 한다면 이내 대답을 할 것 같은데 그는 마치 그들이 결단코 나를 놓지는 않으리라고 굳이 믿는 사람처럼 애걸복걸을 하는 것이었다. 그가 말을 하면서 나를 힐끗 보았을 때 나는 조그맣게 끄덕여 보였다. 그랬더니 그는 말을 뚝 끊고 벙글 웃더니 손수건을 꺼내서 이마를 닦았다. 그래서 나는 서울 2역으로 전학을 하였다. 나는 생각한다.
뮤스리와 엄마는 부부이다. 내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은 거의 그런 말을 발음해 본 적이 없는 습관의 탓이 크다. 나는 그를 좋아할 뿐더러 할아버지 같은 이로부터 느끼던 몇 갑절이나 강한 보호 감정, 부친다움 같은 것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의 혈족은 아니다. 현규와도 마찬가지이다. 그와 나는 그런 의미에서는 순전한 타인이다. 22살의 남성이고 18살의 계집애 이런 것이 진실이 전부이다. 왜 나는 이 일을 그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가? 나는 그를 영원히 아무에게도 주기 싫다. 그리고 나 자신을 다른 누구에게 바치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우리를 비끄러매는 형식이 결코 온누이라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또 물론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같은 일을, 같은 즐거움일 수는 없으나 같은 이 괴로움을, 이 괴로움과 상관이 있을 듯한 어떤 조그만 기억, 어떤 조그만 표정, 어떤 조그만 암시도 내 뇌리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다. 아, 나는 행복해질 수는 없는 걸까? 행복이란 사람이 그것을 위하여 태어나는 그 일을 말함이 아닌가? 초저녁의 불투명한 검은 장막에 쌓여 짙은 꽃향기가 흘러든다. 침대 위에 엎드려서 나는 마침내 느껴 울고 만다. 수키야, 나 이런 거 주웠는데. 일요일 아침 아래층으로 내려가니까 소파에 앉아있던 엄마가 손에 쥐었던 봉투 같은 것을 들어 보였다. 뭔데? 나는 가까이 갔다. 그리고 좀 겸연쩍어졌지만 하는 수 없이 어디서 주웠수? 이걸? 하면서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려고 하였다. 잠깐 거기 좀 앉아봐. 엄마는 짐짓 긴장한 남빛을 감추려고 하면서 앞의 의자를 가리켰다. 나는 속으로 픽 하고 웃음이 나왔으나 잠자코 거기에 가 걸터 앉았다. 지수는 K 장관의 아들이다. 언덕 아래 만리장성 같은 우스꽝한 담을 둘러친 저택에 살고 있다. 현규랑 함께 전구를 치는 동무이고 어느 의과대학의 학생인데 큼직큼직하고 단순하게 생겨 있었다. 지프차에다가 유치원으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동생들을 그득 싣고 자기가 운전을 하여 가곤 한다. 나도 2번 그 차를 얻어 탄 일이 있다. 한 번은 현규와 함께였으니까 사양할 것도 없었고 다른 한 번은 시내에서 돌아오는 길목이라 굳이 싫다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아서 탔다. 작은 학생들이 오늘은 하나도 없군요. 나 있는 데까지 시간 안에 오는 놈은 태워 가지고 오고 그 밖엔 뿔뿔이 제주대로 돌아오깁니다. 기차나 마찬가지죠. 그러한 그가 걸맞지 않게 저기 섬세한 표현으로 러브레터를 써 보냈다고 해서 나는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엄마의 엄숙한 표정은 역시 약간 넌센스가 아닐 수 없었다. 글쎄, 이게 어디서 났을까? 등나무 밑 걸상에서. 오라, 참 개다 났었군. 오라, 참이 아니야. 숙기는 만사에 좀 더 조심성이 있어야 해요.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게 뭐야? 라켓은 밤낮 오빠가 치워놓던데. 흥흥 하고 나는 웃었다. 편지 보낸 사람에게 첫째 미안한 일 아니야? 참 그래, 엄마 말이 오라. 그리고 나는 편지를 잡아채었다. 귀중한 물건인가? 엄마 좀 읽어보면 안 되나? 읽어봐도 괜찮아. 안 되는 거라면 걔다 놔둘까? 감추지. 나는 조금 성가셔졌다. 그럼 안심이군. 사실은 벌써 읽어봤어. 에이, 엄마도. 그런데 엄마가 얘기하고 싶은 건 수키가 자기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런 편지에 관한 거라든지 또 그 밖의 일들을 혼자 처리하지 말고 그 요점만이라도 엄마한테 의논해 주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야. 듣고 있는 사이에 나는 점점 우울해져서 잠시라도 속히 이 자리에서 떠나고 싶은 생각밖에는 없어졌다.
엄마가 언제나 숙희 편에 서서 생각하리라는 건 알고 있겠지? 음, 나는 선 대답을 해놓고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왔다. 엄마의 아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엄마는 어떤 모양으로 내 편에 서줄까? 엄마 힘에는 미치지 않는 일이었다. 뮤슈리 힘에도 미치지 않는 일이었다. 나는 편지를 주머니에 구겨넣고 아침 이슬로 무릎까지 폭삭 적시면서 경사진 풀밭을 걸어 내려갔다. 되도록 사람을 만나지 않을 방향으로 멀리 늪이 바라다 보이는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겨갔다. 아카시아의 숲이니 보리밭이니 잡목 곁을 지나갔다. 현규와의 사이는 요즘 어느 때보다도 비관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와 마주치기를 피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와 마주치기를 피하고 있었다. 웃고 농담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채 헤어지는 고통이 참기 어려운 것이다. 그가 예사 얘기를 하여도 나는 공연히 화를 냈다. 그러면 그는 상대를 안 해주었다. 머리 위에서 새들이 우짖었다. 하늘은 깊은 바닷물 속 같이 짙푸르고 나무 잎새들은 빛났다. 여름이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상수리 숲이 늪의 방향을 가려 버렸으므로 나는 풀 위에 앉아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다.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어 보석처럼 번쩍이면서 무대 위에서 그를 노려보아줄까? 한 번도 귀담아 들은 적은 없지만 내 발레 선생은 늘 나에게 야심을 가지라고 충동을 한다. 그러면 그는 평범한 못생긴 와이프를 데리고 보러 왔다가 가슴이 아파질 터이지. 아주 짧은 동안, 그것은 썩 좋은 동안, 그것은 썩 좋은 생각인 듯 내 맘속에 머물렀다. 그리고는 물거품처럼 사라져 없어졌다. 그리고는 이어 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를 말고 식모처럼 그저 봉사만 하는 일에 감사를 느끼자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자 슬픈 마음이 들기도 전에 발둥이로 눈물이 한 방울 굴러 떨어졌다. 나는 일어나서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때 와삭거리고 풀 헤치는 소리가 등 뒤에서 나며 늘씬하게 생긴 쉐터가 한 마리 나타났다. 그 줄을 쥐고 지수가 걸어왔다. 건강한 체구에 연회색 스포츠웨어가 잘 어울린다. 그의 뒤에서 10살 전후의 사내애와 계집아이가 둘 장난을 치면서 달려나왔다. 지수는 나를 보고 좀 당황한 듯하였으나 이내 흰니를 보이고 웃으면서 다가왔다. 안녕하셨어요? 산봅니까? 네, 돌아가는 길이에요. 아이들은 우리를 세에 두고 떠들어대면서 잡기 내기를 한다. 지수는 한 아이를 붙들어 세터를 맨 줄을 들려주고는 어서 앞으로들 가라고 손짓하였다. 우리는 잠자코 한동안 함께 걸었다. 아카시아의 숲새 길에서 그는 앞을 향한 채 불쑥 편지 보아주셨소? 하고 겸연쩍은 듯한 소리를 내었다. 네. 회답은 안 주세요? 나는 네,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했다. 그는 성급하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귀가 좀 빨개진 것 같았다. 그러나 여하간 제 의사를 알아주시긴 했겠죠? 나는 그렇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야기를 끝맺기 위해서 현규가 가까이 또 전구를 치자고 하더라는 말을 했다. 네, 가죠. 그도 단번에 기운을 회복하며 대답하였다. 그는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그의 휘파람을 들으며 집 가까이까지 왔다. 오늘 대단히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조금 슬픈 어조로 인사를 하였다. 그리고 내 어깨로 기어오르는 풀벌레를 떨구어 주었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연습 많이 하세요. 저희들 팀은 아주 세졌으니까요. 그는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는 듯 입술을 문 채 끄덕끄덕 하였다. 잡석을 적은 좁단 층계를 뛰어오르자 나는 곧장 내 방으로 올라갔다. 지수가 하듯이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어쨌건 기운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내 팔뚝이나 스커트에는 아직도 풀과 이슬의 냄새가 묻어있는 듯했다. 나는 기운차게 반쯤 열린 도어를 밀치고 들어선다. 뜻밖에도 거기에는 현규가 이쪽을 보며 서 있었다. 내가 없을 때 그렇게 들어오는 일이 없는 그라 해서 놀란 것은 아니었다. 그는 몹시 화를 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너무도 맹렬한 기세에 나는 주춤한 채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었다. 어딜 갔다 왔어? 낮은 목소리에 힘을 주고 말한다. 편지를 거기 둔 건 나 읽으라는 친절인가? 그는 한 발 한 발 다가와서 내 얼굴이 그 가슴에 닿을 만큼 가까이 섰다. 어디 갔다 왔어? 나는 입을 꼭 다물었다. 죽어도 말을 할까 보냐고 생각했다. 벼랑간 그의 팔이 쳐들어지더니 내 뺨에서 찰칵 소리가 났다. 화끈하고 불이 일었다. 대번에 눈물이 빙글 돌았으나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방을 나가버렸다. 나는 멍청하니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연회색 샤스를 입은 지수가 숲새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수가 풀벌레를 털어주던 자리도 손에 잡힐 듯이 내려다 보였다. 전류 같은 것이 내 몸 속을 달렸다. 나는 깨달았다. 현규가 그처럼 자기를 잃은 까닭을. 부풀어 오르는 기쁨으로 내 가슴은 금방 터질 것 같았다. 나는 침대 위에 몸으로 내 가슴은 금방 터질 것 같았다. 나는 침대 위에 몸을 내던졌다. 그리고 새우처럼 팔다리를 꼬부려 붙였다. 소리내며 흐르는 환희의 분류가 내 몸속에서 조금도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밤에 우리는 어두운 숲속을 산보하였다. 어두운 숲속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안겨버렸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할지 점점 더 알 수가 없어진다. 여하간 나는 숲속에 가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지금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다.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엄마가 기다린다고 안방으로 가라고 했다. 요즘 인사도 않고 나가고 들어오던 나는 우선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다. 인제 오니? 그런데 얼굴이 파랗구나. 어디 아픈 것 아닌가? 엄마는 내 이마에 손을 얹어 보았다. 오빠는 밤 늦어야 돌아오고 수키도 이렇게 부르지 않은 보기 어렵고. 엄마는 조금 웃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웃음 같았다. 편지가 왔는데 어쩌면 엄마가 미국에 가야 할지 모르겠어. 그렇게 되면 1년이나 아마 그쯤은 못 돌아올 것 같은데 수키하고 오빠를 버리고 가기도 어렵고. 그래, 싫다고 몇 번이나 회답을 냈지만 엄마는 조금 외면을 하였다. 어떨까? 오빠는 찬성을 해 주었는데. 그러면서 내 눈 속을 들여다보았다. 나도 좋아요. 우리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내일이라도 의논하지. 큰댁 할머니들어 와 계셔 달랄까? 그래도 미덥지 않긴 마찬가지고. 큰댁의 꼬부랑 할머니는 사실 오나무나 마찬가지였다. 엄마가 없는 이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걸까? 현규와 단 둘이 있어야 할 일을 생각하니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었다. 아무도 막아낼 수 없는 운명적인 사건이 이미 숲속에 가지 않는 것쯤으로는 어찌할 수도 없는 벅찬 일이 생기고야 말 것이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내 온 신경은 가엾은 상처처럼 어디를 조금만 건드려도 피를 흘렸다. 며칠이 지나니까 나는 더 견딜 수 없어졌다. 할머니한테 갔다 온다고 우겨대어서 서울을 떠났다.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결심하였다. 다시는 학교에 다니지도 않으리라고 마음먹었다. 내 삶은 일단 여기서 끝막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가져야만 이 모든 일이 수습될 것 같이 여겨졌다. 그것은 칼로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었다. 그러나 다른 무슨 일을 내 머리로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
날이면 날마다 나는 뒷산에 올라갔다. 1시간 남짓한 거리에 여성들의 절이 있다. 나는 절이라는 곳이 몹시 싫었으나 거기를 좀 더 지나가면 마음에 드는 장소가 나타났다. 들장미의 덤불과 젊은 나무들의 초록이 바람을 바로 맞는 등성이었다. 바람을 맞으면서 앉아있구나 했다. 젊은 느티나무의 그루 사이로 들장미의 엷은 훈향이 흩어지곤 하였다. 터키즈 블루 원피스 자락 위에 흰 꽃잎은 찬란한 하늘 밑에서 이내 색이 바래고 초라하게 말려들었다. 그리고 있다가 시선을 들었다. 나는 찰나에 나는 나도 모르게 일어서 있었다. 현규였다. 그는 급한 비탈을 내려오고 있었다. 입을 일자로 다물고 언젠가처럼 화를 낸 것 같은 얼굴이었다. 아니, 일자로 담은 입은 좀 슬퍼 보여서 화를 낸 것 같은 얼굴은 아니었다. 그가 2, 3미터의 거리까지 와서 멈추었을 때 나는 내 몸이 저절로 그 편으로 내다른 것 같은 착각을 느꼈다. 사실은 그와 반대로 젊은 느티나무 둥치를 붙든 것이었다. 그래, 수키. 그 나무를 놓지 말어. 놓지 말어. 내 말을 들어. 그는 자기도 한두 걸음 뒤로 물러서면서 말하였다. 그 얼굴에는 무언지 참담한 것이 있었다. 수키는 돌아와서 학교에 가야 해. 무엇이고 다 잊고 공부를 해야 해. 나도 그렇게 할 작정이니까. 우리는 헤어져 있어야 해. 헤어져서 공부를 해야 해. 어머니가 떠나시려면 비용도 들 테니까. 집은 남 빌려주자고 말씀드렸어. 내가 갈 곳도 생각해 놓고. 수키도 어머니 친구 댁에 가 있으면 될 거야. 그렇게 헤어져 있어야 하지만 수키, 우리에겐 길이 없는 것은 아니야. 내 말을 알아 들어줄까? 그는 두 발로 땅을 꾹 딛고 서서 말하였다. 나는 느티나무를 붙들고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때 숲속에서의 일은 우리에게는 어찌할 수도 없는 진실이었다. 우리는 이 일을 부정하고는 살아가지도 못할 게다. 우리는 만나기 위해서 헤어지는 것이야. 우리에겐 길이 없지 않아. 외국에 가든지. 그는 부르진 손등으로 얼굴을 닦았다. 내 말을 알아줄까, 수키? 나는 눈물을 가득 담고 끄덕여 보였다. 내 삶은 끝나버린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를 더 사랑해도 되는 것이었다. 이제는 집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해 주겠지? 내일이건 모레건 되도록 속히. 그는 부르진 손등으로 얼굴을 닦았다. 내 말을 알아줄까, 수키? 나는 눈물을 가득 담고 끄덕여 보였다. 내 삶은 끝나버린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를 더 사랑해도 되는 것이었다. 이제는 집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해 주겠지? 내일이건 모레건 되도록 속히. 나는 또 끄덕여 보였다. 고마워 그럼. 그는 억지로처럼 조금 미소하였다. 그리고 빙글 몸을 돌려 산비탈을 달려 내려갔다. 바람이 마주 불었다. 나는 젊은 느티나무를 안고 웃고 있었다. 펑펑 울면서 온 하늘로 퍼져가는 웃음을 웃고 있었다. 나는 그를 더 사랑하여도 되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도 나에게와 마찬가지로 엄마에게도 그저 유하고 부드럽기만 하였다. 엄마의 그림자 같은 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기억할 수 없다. 사변과 함께 우리가 시골 할아버지 댁으로 내려가던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쯤 전에도 이미 그랬었고,